싼 이자로 돈만 빌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캐즘을 넘어가고 대중화가 된다는 사이클이고 상정을 한다면은 정부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질적 개선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없었던 ETF가 있잖아요. 네. ETF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 시총 상위 비중을 사야 돼요. 근데 이 들어오는 돈들이 코스닥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10% 20% 오르는 거예요. 선진 시장의 가계 자산의 비중을 보면 10%가 금융이고 30%가 부동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부동산이 70%, 80%고 금융이 30%도 안 될 거예요. 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가계 자산을 구성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노후 대책. 코스닥 지수를 정부가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코스닥도 3천을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시장 자체에 대한 뭐 숫자 이것보다는 그 정책의 흐름의 방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돈의 물꼬를 우리가 시장으로 유입되는 환경을 계속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익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죠. 코스닥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영향이 크고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체력이 좀 약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최근의 흐름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이후로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겼는데, 얘기하신 대로 코스닥은 그 지수로 접근하는 투자자는 없었어요. 그냥 그 기업을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산 거죠. 그래서 코스닥을 기업을 사게 된 것 뿐이지 어떤 코스닥 지수에 대한 그 투자 수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어요. 그 펀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른 거는 정부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질적 개선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없었던 ETF가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 ETF나 ETF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 시총 상위 비중을 사야 돼요. 근데 이 들어오는 돈들이 코스닥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10% 20% 오르는 거예요. 되게 약한 다 합쳐도 아마 하이닉스 시총 정도 될 거예요. 600조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라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코스피에 들어가는 돈들이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은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커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는 지수를 보고 들어온 자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코스닥에. ETF라는 수단을 통해서. 안 좋은 기업들을 그 상장 폐지로 퇴출시키고 좋은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안 가게 만들면서 어떤 지수의 질적 성장이 좀 진행이 되면 이 코스닥 지수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 정말로 3천도 갈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질적 개선이 수반되고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클리어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선순환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상장을 고려하지 않던 우량한 기업들도 이제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코스닥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모험 자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그렇죠. 강조가 되고 있지만 그런 유망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재원의 수단으로 또는 기회의 수단으로서 코스닥 시장이 잘 활용만 된다면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이상. 사실 코스닥에도 제가 이제 리테일을 맡고 있지만 그 자본 시장의 배분이 좀 이루어지긴 해야 돼요. 그 어떤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태동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모험 자본들이 물론 그 더 스타트업에도 많이 가야 되겠지만 코스닥에도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 개발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본시장에 현명한 어떤 자본 배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실제로 약간 그런 부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에서 그 코스닥 벤처 펀드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고 있고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시 이제 코스닥 기업들에게 좋은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면은 또 선순환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과거의 코스닥 시가총액 산업의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은 그 위에 전방 산업의 대기업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오면
혼나요.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좀 마진을 줄이는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익이 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을 보면 바이오나 AI 쪽에 네. 이런 기업들은 그 앞에의 어떤 대기업의 그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B2B나 B2C를 개척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뭐 많이 난다고 해서 누구한테 압박을 받고 줄일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과거와는 산업 구성이 코스닥도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러면은 일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주저앉는 모습의 흐름은 좀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뭐 의미는 정도는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항상 불거졌었거든요. 이제 바로 주식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주식이 올랐으니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공급을 막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다라고 자금 조달이 나서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그걸 소화를 못하니 다시 또 원위치를 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 저는 이번 정책의 흐름에서 가장 그래도 잘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못하게 맞습니다. 막아놨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실제로 되는 거죠. 기업들이 많이 눈치를 봐요. 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메자닌이라고 그러죠.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또는 뭐 기업 분할을 통한 주식 공급, 또 유상증자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과거보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작년에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았나요? 물론 아주 소폭이지만 뭐 상장하는 기업도 있긴 했기 때문에 뭐 감소라기보다 일단 주주 환원율이 가장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깔려 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주주 환원의 문화가 물론 자의반 타의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인 거. 그 기반 하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주니 시장에서 투자할 맛이 나는 이런 시장이 또 조금씩은 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주식 공급은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도 이제 안정화,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가는 조금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이동에 대한 방향은 명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미 이런 문화가 좀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돈은 앞에서는 누구나 냉정해지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각각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기대 수익률의 함수로 움직일 것이고 네. 부동산은 그동안 자금이 많이 갔던 부동산의 기대 수익 자체가 다른 자산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라고 많이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시기는 물론 일부 부동산도 한 축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분명히 올라오는 단계로 갈 것이다. 그러면 주식도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게 아주 드라마틱한 머니무브를 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시장이 신뢰라는 것들이 좀 쌓여야 됩니다. 미국도 그런 과정을 굉장히 오래 겪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방향의 첫 삽을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주시장도 부동산 수준의 기대 수익률이 뭐 적용이 되면 이제 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는 한국 내에서 적어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시장 분리 가설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팔았다고 주식이 오지 않고 주식을 팔았다고 부동산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둘의 자금 시장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설령이 있으면은 주식을 아주 많이 번 그 극소수의 투자자들만이 그냥 아파트를 산다. 그 정도의 이동이 있지만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이 오는 사람은 없어요. 부동산 내에서 언제 사거나 다시 팔거나를 생각하지 그 돈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시장 자체의 사이즈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봤는데 이제는 약간 생각이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주시장 덩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0조 원을 넘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를 1,000주를 살려면은 9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제 뭔가 느낌이. 그래서 부동산 팔아서 주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발현이 됐다면 주식시장에 놓고도 상당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는 약간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20몇 년간 생각했던 그
그 두 시장의 그 분리된 가설은 이제는 좀 접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 전체적인 작은 흐름에서는 조금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선진 시장의 가계 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70%가 금융이고 30%가 부동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부동산이 그렇죠. 70%, 80%고 금융이 3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금 이런 거 빼면. 그래서 정반대의 비율인데 사실 그 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가계 자산을 구성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으로 똑같은데 미국은 연금이라는 그 금융을 중심으로 노후 대책을 하고 있고 한국은 집은 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부동산에 대한 걸로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도 선진 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변화가 조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연금 쪽에 노후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고 또는 요즘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꼭 옛날에 할머니들은 꼭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대가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어서 생각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결국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고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연금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운용한다면은 리서치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다. 저희도 리테일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투자자를 위한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예. 뭐 우스갯소리로 주변을 보면은 진짜 주식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혹시 꼭진가? 아니면 정말로 주식이 좀 보편화됐구나. 근데 달라진 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객장에 이제 할머니 분께서 오시면 뭐 시장의 고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쪽지에다가 ETF를 적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워낙에 접근성이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주식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가 된 건 맞는 것 같다.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동안의 시장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해주식 열풍이 되게 커졌는데 이제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도 넘고 굉장히 수익률도 높아지고 기대 수익률도 좋아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지속될까? 이런 생각 좀 하나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이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압도적인 거는 굉장히 강력한 산업의 지배자 역할을 항상 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주도주들이 다 모아놓은 거죠. 우리는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0등을 또는 한 200등까지 이제 순서를 매겨 보면은 각 산업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세어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까 근데 얘기했던 미국이라는 S&P 500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그 모든 섹터에서 그 나라에서 1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그 시장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지배력이 남달랐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교체가 항상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이제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좀 있는 거고 또 우리한테 칩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인프라도 미국도 부족하고 방산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온리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조금 더 그게 번져나가는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스마트폰은 누가 1등이야? 그럼 애플. TV는 누가 1등이야? 뭐 소니.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 제품에 대한 1위가 없어서 우리가 뭔가 인상적이지 않은데 AI 시대에 와서 보니까 각각의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등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HBM도 되게 중요한 산업 자체가 된 것 같아서 거기에 1등 우리나라 1, 2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로봇이 된다고 하면 현대차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들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뭐 이전에 한국 시장에 1등이 없다라는 그 굉장히 자괴적인 그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나. 워낙에 또 시장이 올해 좋았었고 또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또 네. 변동성이라는 것도 수반이 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고 좀 고려해야 될지. 일단 메리츠 신고 리서치센터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겠죠. 네, 보고 출퇴근할 때 보시고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희처럼 내내 그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들여다보고 정말 그 주가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아주 그 적극적인 뭐 산업의 흐름을 타서 옮겨 다니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리아 계좌 때문에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상 번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의 대상이 60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많이 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투자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두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 어떤 분석에 대한 한계도 있고 트레이딩에 대한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이 변동성에 다 대응하면서 뭐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팔았을 걸, 그때 샀을 걸,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후회거든요. 여유 자금을 쫓기지 않게 조금 큰 흐름에서 보면서 투자해 놓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뻔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큰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자본시장은 큰 흐름에서 항상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시대 정신이 발휘될 때 큰 강세장이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이 강세장은 2009년부터 17년째 오르는 장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는 꺾여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다가올 미래죠. 이미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숫자가 다시 그냥 급격하게 늘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그 두려움의 미래가 있는데, 그 순간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코로나요. 코로나 때 모두가 일을 못 하겠어요. 집에 못 나오게 했어요. 그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2%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봤고, 모든 가격이 비싸져서 너무 삶의 힘이 힘들어지는 모습. 일을 안 하는데 물가는 비싸죠.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미래구나. 그래서 그 뒤로 AI 속도가 굉장히 기술 개발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대체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미래가 오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 자본시장은 그걸 본능적으로 그쪽에 계속 배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발하라고. 주시장이 그쪽 주식이 오르는 거는 자금 조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시대 정신이 그렇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되는 한 그걸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계속 주도주가 탄생할 거다. 매일매일 그냥 오르고 내리는 거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흐름에서 내 재테크도 같이 성장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잡주를 사면 안 돼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해놓으면 나의 노후도 미래도 그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커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 코너 해보니까 어떤가요? 저랑. 뭐 사실 그 예전에 제가 모시고 같이 이제 전략을 배울 때 그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다시 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도 가고 싶어요. 네.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 잠시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이 얘기를 할 때가 그냥 도파민 돋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조직에 몸담은 몸으로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 금융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잘 재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저한테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뭐 단순히 뭐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종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좋습니다를 얘기한 것도 하나의 뭐 중요한 아이템이고 하지만, 투자를 보호하는 입장, 교육을 하는 입장도 지금은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펀드 열풍이 불 때는 그때는 교육 열풍도 엄청, 지금은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아주 미약하나마 저희가 뭐 컨텐츠 형태든 다른 형태든 간에 조금 이번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유튜브 리서치 쪽을 기획할 때의 그 애초에 초심이 기관 투자자한테 제공하는 그 느낌 그대로 일반 투자자한테도 진심으로 진지하게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냉정하게 꾸준히 묵묵히 전달하자. 조회수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생길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계층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분들이 이제 요즘 들어 구독자를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요? 좀 뿌듯하고요. 저도 이제 리테일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먹었던 아주 단단한 그 초심은 절대 어떤 수수료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팔거나 투자 상품을 팔거나 이러지 않겠다. 그냥 내가 그동안 그 시장을 봐오면서 또 자본시장을 분석하면서 정말 투자자들한테 내 돈을 투자하고 싶은 상품, 정말 그럴 것 같다라고 내 진심이 느껴지는 투자 상품이 우리 회사에는 이익이 조금 덜 되더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네. 먹었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그대로라서 우리 회사가 하는 투자와 똑같은 것을 일반 투자자, 소비자들한테, 금융 소비자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 이론의 가치는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만한 것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설 연휴 이후에도 지금도 분위기는 좋겠죠.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도 자 우리 같이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할까요? 자 네. 시작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